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수철이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2과목으로 들어가죠. 2과목의 1강인데요. 시험 분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 파트에서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실험이죠.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실험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실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그 다음에 뭐 희석을 하는 방법, 제조를 하는 방법, 그런 제조나 희석, 단위, 용어에 대한 어떤 기초, 규칙들에 대해서 먼저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반사항 또는 총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는 두 가지 시험법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먹는 물 공정시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공정시험 기준이 이 내용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먹는 물 공정시험 기준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죠. 적용 범위인데요. 일단 법적 기준 아래 모든 물은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 또는 우리 먹는 물 공정시험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 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이상의 공정시험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주시험법으로 판정하고요. 주시험법은 시험법이 나열돼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1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단위 및 기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농도 표시인데 우리가 이제 백분율을 보게 되면 퍼센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웨이트 퍼 웨이트, 볼륨 퍼 볼륨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단위가 둘 다 부피 단위, 둘 다 중량이나 질량 단위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퍼센트는. 그런데 특이하게 용액일 때는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가. 왜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용액을 만든다, 시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용질이 있고 용매를 갖고 녹여낸 게 용액인데 보통 사용하게 되는 용매가 뭐죠? 자, 수산화 소듐을 갖다가 3%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뭘로 녹여요? 자, 황산 제일철 용액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용액으로 녹이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물로 녹이죠. 그렇죠? 물로.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은 아무 말도 없으면은 우리가 비중을 갖다가 1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1g이 부피 1ml를 갖는다라는 거야. 요게 성립이 됩니다. 물이었을 때는.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다 대입한다고 했을 때 수산화 소듐 용액이 3%다 그러면 원래 볼륨 퍼 볼륨으로 표현하면 3ml per 뭐 100m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퍼센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 중에 3이 들어있고 거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한다. 요게 이제 퍼센트의 개념인데 위아래 단위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때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을게요. 얘가 이거 바뀔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아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요걸로 예를 들자. 요걸로. 자, 웨이트 퍼 웨이트라고 했었을 때 3% 수산화 소듐 용액이면 3g 퍼 100g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녹이는 용매가 물이라고 했었을 때 그램하고 뭐가 같다? 밀리리터가 같기 때문에 밀도가 1로 보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단위가 어떻게 되죠? 웨이트 퍼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용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요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단위를 환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용액은 용액일 때도 뭐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답 보기가 나옵니다. 틀린 거죠? 용액이나 시약의 경우에는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험 기준에서. 자, 그 다음에 천분율, 뭐 백만분율 이거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온도 표시로 가겠습니다. 이거 잘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표준 온도. 주의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거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 공학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학이나 이학 베이스이신 분들 자 일반적으로 표준 온도라고 하면 몇 도죠? 그렇죠. 우리가 뭐 켈빈하고 환산한다고 했을 때 표준 온도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의 온도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0도씨로 알고 있어요. 그죠? 원래 0도씨가 맞는데 먹는 물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20도씨가 기준이 됩니다. 왜요?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는 무슨 온도로 하냐면 상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상온이 보통 평균 한 20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험의 표준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표준 온도 20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갖고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상온은 15에서 25도 정도가 되고요. 실온은 실내에서의 온도인데 1에서 35도. 그래서 이게 조금 외우기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암기법 만들었습니다. 실은 나 너 하나만을 3호하고 있었어. 나 너 하나만을 3호해 해가지고 실온 바로 외워지네. 실은 너 하나만을 3호해. 끝났죠. 그죠? 자, 찬곳에 찬 곳은 0에서 15도인데 찬 곳에 계속 앉아있으면 0, 일어나고 싶어 해가지고 0에서 15도. 자, 이렇게 찬 곳 정리하고요. 냉수라는 거는 아까 찬 곳이 15였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물이 있어? 이렇게 차가운 물이 있어? 자, 15도 이하는 냉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연상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수수수수수수수 외워서 계속 나갈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온수입니다. 온수는 60에서 70도. 그래서 육수구나. 뜨거운 육수. 그러면 딱 60도 떠올리면서 60에서 70도는 온수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열수라는 거는 이제 끓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도죠. 열 받으면 우리 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끓는 온도 100도입니다. 수욕상도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는 거는 이제 100도씨에서 가열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어디서 조작한다고요? 상온에서 조작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단 온도에 영향이 있으면 표준 온도를 기준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이 표준 온도를 0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온도에 영향이 있으면 표준 온도, 즉 켈빈 온도를 사용해서 보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온도로 보정을 한다. 이걸 기준해 가지고 켈빈 온도를 이용해서 보정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표준 온도 몇 도예요? 그러면 우리 몇 도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0도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정리되시죠? 온도에 영향이 있으면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켈빈 온도를 사용해서 보정을 한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기구 및 기기로 가죠. 자, 기구, 유리기구는 기본적으로 KSL 2302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디테일한 내용들. 부피 측정용 기구는 소급성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측정 또는 현장 측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구는요. 보정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분석용 저울은 반드시 0.1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밀리그램까지도 달 수 있어야 이게 분석용 저울이다. 자, 그리고 뒤에도 나올 테지만 정밀히 단다라는 것은 정확히 단다라는 것은 0.1mg까지 달 수 있는 것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0.1mg이 이게 저울의 최소 맞출 수 있는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실험실 저울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수치가 계기판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여기 뭐 0.0000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요거 환산하면 뭐랑 같냐면은 0.1mg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 수 있어야 그냥 일반 뭐 우리 체중계나 고기 재는 저울이 아니고 시장에서 쓰는 저울이 아니고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용 저울은 적어도 여기까지 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엄청 작은 수치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숫자가. 그 정도로 엄청 작은 수치까지도 달 수 있는 저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약 및 용액인데요. 시약은 1급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급이라고요? 1급 이상. 저거 특급으로 나오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급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용액 제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기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X 화살표 Y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죠. 첫 번째는 자, 염산을 1 화살표 5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만큼의 염산을 쓰고 총량이 용액의 총량이 그 염산의 5배로 해갖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산을 갖다가 1리터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용액의 총량은 몇 용량이 돼야 돼요? 5리터가 돼야 됩니다. 요거의 5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투하되는 물은 몇 리터를 넣어야 총 5리터가 되는 거예요? 염산 1리터 넣고 물을 그렇죠. 4리터 집어넣어주면 총 5리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살표의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용질에서도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화 소듐이라고 하면 똑같이 1 화살표 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g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자, 1g은 밀도를 1이라고 봤을 때 1g은 1ml랑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1g 넣고 총 이 용액의 총량은 얼마로 해야 되는 겁니까? 5ml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여기 킬로그램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 5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부피 이렇게 비커를 갖다 놓고 여기다 1kg을 집어넣었어요. 수산화 소듐. 그러면 총 이 눈금의 양이 총량이 얼마 돼야 된다? 5리터 되는 것이 1 화살표 5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X 플러스 Y는 뭐냐? 그럼 플러스는 뭐냐?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산을 이번에는 1 플러스 5로 만들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염산 1 넣고 용매를 5개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랑 뜻이 같냐면 1대 5로 넣으세요랑 같습니다. 염산 하나 넣을 때 물을 5개 넣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용액의 총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산을 1리터 넣었다고 했을 때 물을 얼마 넣죠? 5리터 넣으니까 총량이 그렇죠. 6리터가 된다라는 거. 정리되십니까? 자, 차이점 구분되시죠? 1 화살표 5는요. 염산 1이고 총액이 5가 돼야 된다. 이것의 5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1 플러스 5는요. 1대 5로 집어넣기 때문에 합친 만큼이 총량이 된다라는 거. 정리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우리 용어의 정의들을 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암기법들이 나오죠. 자, 가보겠습니다. 즉시라는 거는 30초 이내. 이건 뭐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30초. 그다음에 감압조는 진공은요. 아까 뭐 이렇게 차가운 뭐 공 해가지고 이렇게 15 바로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저같이 015B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015B를 알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유명했던 밴드죠. 지금도 있죠, 그죠? 한번 신곡이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도 물론 저도 젊습니다만 우리 조금 우리 나이든 형님들이나 우리 누님들이 저 보면서 아니 저 친구도 젊으면서 무슨 이렇게 자꾸 나이든 척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015B를 어쨌든 아신다 그러면은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015B 해가지고 감압도는 진공 상태라는 거는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야. 그래서 압력이 얼마나 낮냐? 15mm Hg보다 낮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1atm은 760mm Hg랑 같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숨 쉬고 있는 이 지면에서의 기압보다 얼마나 낮은 거야? 진공 상태는 거의 엄청나게 낮은 거죠. 15mm Hg. 요거 단위 바뀌는 경우 있기 때문에 반드시 Hg인 거 잘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초과 이하 미만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지시료, 미지라고 하면 조금 또 단어가 어려우니까 정수 처리장에서 어디라고 할까요? 응집조에서
시료를 갖다가 한번 떠왔어요. 응집조에 시료를 쫙 떠오고 거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한번 판단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거기 뭐 뭘 평가할까요? 응집조에 뭐 예를 들어서 망간을 평가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간을 갖다가. 자, 그러면 망간의 그 농도를 갖다가 구하려고 이제 시료를 갖다가 채취를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이 망간을 분석할 때 그 분석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기계라든지 그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 과정을 제가 그 과정을 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에 바탕시료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자, 바탕시료 또는 이제 뭐 블랭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깨끗한 시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망간이 거의 제로 ppm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망간 농도가 이런 시료를 갖다가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뭐 깨끗한 초순수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금 분석을 할 시료하고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약도 집어넣고요. 똑같이 3방울 넣고 똑같이 3번 흔들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기계에다 집어넣고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딱 분석했을 때 얘는 망간이 얼마 나와야 되죠?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망간이 아예 없는 시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다가 오염돼 갖고 망간이 들어갔으면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확 이렇게 망간이 유의미한 값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얘가 완전 제로는 아닌데 한번 0.06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료는 분석을 해봤더니 뭐 5.1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0.06이라는 값은 뭘까요? 아주 깨끗한 값을 집어넣어도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랑 똑같죠.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는데 저울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얘가 1kg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조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1kg 올라가 있네. 내가 체중계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70kg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몇 킬로죠? 69죠. 그래서 이 바탕시료 값을 그렇죠. 빼줌으로써 요것이 참값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건 뭐냐면 공시료, 블랭크, 아주 깨끗한 그 분석하려는 성분이 없는 시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값이 나온 만큼을 빼줌으로써 보정한다라는 거. 이거를 뭐 더해줌으로 보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념이 이해됐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죠. 방울수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하할 때 1ml가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방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부피가 얼마? 1ml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방울수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1시간당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또는 가열했을 때 무게차가 그램당 0.3mg 이하가 나는 거예요. 자,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료를 갖다가 건조를 했어요. 얘가 원래 10g이었는데 수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6g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4g이라는 수분은 제거가 된 거죠. 건조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너 건조 완벽하게 한 거야? 더 이상 나올 수분이 없어? 네, 없는데요? 다 완전히 했는데요? 그러면 그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너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싹 말렸어 라고 제가 쉬운 말로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바싹 말렸는데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 하고선 이 6g짜리 시료는 이미 완전 건조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를 한 번 더 건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됐냐면 뭐 예를 들어서 5.9 g이 됐다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g당 얘가 지금 무게차가 얼마가 났냐면 1시간 더 건조를 했더니 0.1만큼이 더 건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0.1만큼이 이제 건조된 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환산을 해보면은 뭐 6으로 나누고 얘 지금 밀리그램으로 지금 환산을 해보면 그램에 요거 밀리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러면 6으로 나누고 6이 지금 한 번에 딱 안 떨어지네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 이거 좀 5로 바꾸겠습니다. 5로 4.9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그럼 요게 5고 여기가 지금 0.1이니까 얘 5로 지금 나눠주면 일단은 0.02가 되겠고요. 그램으로. 얘 밀리그램으로 바꿔주면 뭐 20mg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램당 전후 무게차가 20mg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거 맞습니까? 아닌 거죠. 너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안 했네. 그 기준이 뭐예요? 0.3mg 이하로 무게차가 나야 되는데 0.3mg 이하는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이건 아직 수분이 너무 많이 남았어. 너 조금 더 건조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는 거는 너 바싹 말렸니? 그거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 기준이 1시간당 무게, 그 그램당 무게차가 0.3mg 이하가 나는 거고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법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여러분들 항정살 좋아하시나요? 항정살. 항정살은 느끼하니까 1인분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는 거는 항정살, 항점삼 해가지고 항 0.3 해가지고 0.3mg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황당하진 않으시죠? 그럴싸하잖아요. 너무나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팀인데 자꾸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pH 측정은 유리 전극법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용어 정의 보는데, 자, 용기의 개념이 있어요. 용기. 그러니까 이 시료를 갖다 담아 놓는 용기죠. 자, 그랬을 때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차광이 있는데요. 밀폐라는 거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거. 기밀이라는 거 공기와 가스 차단하는 거. 차광이라는 건 쉬운데요. 광선을 차단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밀봉이 헷갈리는데 밀봉과 밀폐가 헷갈려요. 밀폐는 얘는 고수라고 하면 밀봉은 거의 달인, 초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물질까지만 차단할 수 있는데 밀봉은 기체, 미생물까지도 차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밀이나 차광은 잘 정리되는데 밀폐는 고수, 이물질까지만, 밀봉은 기체나 미생물까지도 차단하는 아주 위생적인 용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용어의 정의 계속 가는데요. 여과용 기구 및 기기를 기재하지 않고 여과한다라는 거는 KSM 7602 걸음종이 5종 A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정확히 단다라는 거는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 분석용 저울이 0.1mg까지 달 수 있는 저울이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저울로 정확히 단다라는 거는 가장 최소 단위까지 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취한다라는 거는 부피 피펫, 홀 피펫으로 취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약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가 됩니다. 이거 5%로 바꾸고 3%로 바꾸는데 약이라는 건 1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냄새가 없는 거는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걸 얘기하고요. 시험에 쓰는 물은요. 중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약산성이냐 강산성, 약알칼리냐 강알칼리는 pH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약산성이라는 건 3에서 5까지, 강산성은 이제 3 이하가 되겠죠. 중성은요 6.5에서 7.5 사이가 되고요. 약알칼리성은 9에서 11 정도, 강알칼리는요 약 11 이상을 구분을 합니다. 저렇게 pH로. 자, 내 슬로건에 관한 내용, 지름에 대한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이라는 거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정리한다. 둘째 자리 동그라미. 자, 미생물 분석은 당연히 완성 제품 사용해야 되겠고요. 배지. 미생물 다루는 실험에서는 반드시
멸균 처리해야 된다는 것 동그라미, 불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 동그라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주고요. 자, 넘어가서 정도 보증과 정도 관리로 가죠. 자, 요 파트는 사실 뭐 우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은 굵직굵직한 내용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요것만 1시간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필요한 내용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인데요. 정도 보증과 정도 관리는 일단 간단하게 2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밀성. 두 번째, 정확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도 보증, 정도 관리를 합니다. 영어로 줄임말로 우리 약어로 QA, Q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기계들은 다 정도 보증, 정도 관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충분한 정밀성과 정확성이 나와야 제품의 어떤 완성도 또는 우리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그것이 보건학적으로 또 안전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런 국가나 이 국민의 삶의 질 또는 뭐 보건, 건강에도 다 이바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향상시켜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 정밀성과 정확성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제가 뒤에서 용어 정리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정도 보증, 정도 관리 뭐 하는 거다? 정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탕시료인데요. 방법 바탕시료와 시약 바탕시료. 아까 바탕시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보정을 위해서 만드는 시료인데요. 그 방법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차들이 있죠. 아주 깨끗한 시료로 해도 방법에서 일어나는 오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법 바탕시료를 통해 갖고 보정할 수 있고요. 시약에서 일어나는 그런 오차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시약 바탕시료를 만들어 갖고 역시나 보정할 수 있다라는 거 2가지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곡선인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보다도 검정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3가지 중에 하나 이상한 거 집어넣습니다. 그럼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절대 검정곡선법. 두 번째, 표준물 첨가법, 표준첨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표준법, 다른 말로 상대 검정곡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가 검정곡선의 방법이에요. 자, 뭐라고요? 절대 검정곡선, 표준물 첨가, 상대 검정곡선 또는 내부 표준법 3가지 일단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검량성, 검정곡선이 뭔지. 자, 어떤 시료를 갖다가 분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망간으로 한번 가보죠. 자, 망간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이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흡광강도라는 기계를 이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빛을 조사해갖고 이 시약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빛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 망간이 많이 들었으면 시약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시약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료에도 막 여러 가지 시약을 넣으니까 여기에 막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한지 한번 기준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우리 스탠다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기준 용액. 우리 스탠다드 용액을 3개를 만들었어요. 3개를. 자, 3개를 왜 만들었냐면 이 스탠다드 용액은 우리가 미리 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1에는요. 농도를 갖다가 2ppm 망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에는 5ppm. 그 다음에 스탠다드 3에는 뭐 10ppm 이렇게 농도를 알고 있는 상태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망간이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는 더 연하고 여기는 더 진해지고 여기는 뭐 완전 진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를 보니까 얘가 뭐 요 정도 중간에 색깔 진하기가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구하니까 이거는 이제 농도고요. 그러면 이쪽 X축을 갖다가 이제 농도라고 하고 Y축을 갖다가 지시값, 지금은 뭐 흡광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스탠다드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죠. 여기 2, 5, 뭐 10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도하냐면 사실 이제 블랭크도 해야 되죠. 바탕시료도 깨끗한 것도.
이것도 뭐 해보니까 뭐 지식값이 얼마 나오겠죠. 근데 얘는 집어넣은 농도는 0이죠. 망간을 안 넣었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니까 얘도 사실 그 흡광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오차로 인해 갖고 소량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분석해 보니까 농도는 인데 얘가 뭐 흡광도가 예를 들어서 0.2가 나온다. 얘가 뭐 0.48이 나온다. 이것이 뭐 보니까 한 1.01이 나온다. 얘는 아예 안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뭐 0.0 뭐 4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갖다가 여기다 위치시키니까 여기 지금 블랭크 농도 0인 애가 안 나와야 되는데 0.04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였을 때 저게 한 0.48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두 번째 게 뭐 1.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었네. 아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죄송합니다. 여기 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0.48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게 요게 뭐 1.0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요 지금 점들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어갖고 만든 선이 뭐냐면은 바로 절대 검정 곡선입니다. 검정 곡선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요 미지시료도 얘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0.6이 나온 거예요. 흡광도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값을 갖다가 어디다 위치시키냐면 0.6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있겠죠. 쫙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따라와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미지시료의 망간 농도가 대략적으로 뭐 5.8이더라.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검정 곡선을 이용해 갖고 뭐라는 거야? 스탠다드 용액을 통해 가지고 이 검정 곡선을 갖다가 작성하고 거기에 우리가 찾고 싶은 미지시료의 흡광도 또는 지식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농도를 구하는 이 방법을 갖다가 우리 검정 곡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도 보증 정도 관리에서. 자, 요거 딱 이해하시면 뒤에 거는 수루룩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표준 첨가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지금 검정 곡선법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오차가 좀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냥 한 번에 잘 나오면 좋은데 검정 곡선이 분석을 했더니 너무 지금 지식값이 작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해도 사실 다행인데 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걸 갖다가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여기에 미지시료가 조금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농도값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막 지금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 검정선이 양호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그죠? 제대로 지금 분석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랬을 때 보정하기 위해서 뭘 하냐? 표준물 첨가. 모든 시료에다가 다 각각의 표준물질을 갖다가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분석하는 그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망간 실험이면 망간을 다 집어넣는 거야. 같은 양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료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아까 우물쭈물한 그래프가 그대로 우물쭈물한 그래프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값이 올라가니까 우물쭈물했던 것이 조금씩 펴지면서 양호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표준물 첨가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블랭키 값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다 집어넣으니까 0값에도 집어넣으니까 얘도 지식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블랭크 값이 한참 위에 위치가 돼 있다. 그럼 요거는 표준물 첨가법의 그래프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표준법인데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세하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전혀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부 표준법인데 상대 검정 곡선법.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여기가 농도대인데 여기 농도에 CS라는 걸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식값인데 지식값에도 RS라는 것으로 나눠요. S가 뭘까요? 스탠다드. 기준을 잡아주는데 뭐의 기준? 농도의 기준. 지식값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 요 물질의
아까 표준물첨가법은 다 표준물질을 동일하게 넣었다면 얘는 그것이 아니라 내부 표준물질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내부 표준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망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간이면은 전체적으로 값이 높아질 텐데 이 농도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혀 분석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부 표준 물질만 따로 또 분석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망간값이 또 뒤죽박죽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이 상태에서 내부 표준 물질을 집어넣으면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메이커 옆에다가 모범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딱 원칙대로만 하고 완전히 딱 기준대로만 흐트러지지 않고 양호한 직선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값에 모범생 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나눠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눠주면 이 그래프가 양호한 직선으로 보정이 돼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양호한 직선성을 띄울 수 있게끔 각각의 내부 표준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방법, 바로 내부 표준법, 상대 검정 곡선법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검정 곡선법, 절대 검정 곡선법하고 표준물 첨가법, 또 내부 표준 물질을 집어넣는 내부 표준법 또는 상대 검정 곡선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출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검출한계라는 건 뭐냐면 이 기계에서 딱 분석을 했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이제 검출한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기계로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계,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계, 그 다음에 정량한계라는 건 보통 이제 검출한계 값에다가 일반적으로 한 3배나 3.3배 정도를 이제 곱해가지고 그 정도가 뭐냐면 유의미한 분석값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찔끔이라도 이거 분석은 됐어. 근데 농도가 얼만데? 너무 작긴 한데 이거 나오긴 나온 거야. 그냥 검출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정량한계는 농도가 이제는 뭐 한 0.2ppm인데 요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노이즈라고 표현합니다. 노이즈라는 건 어쨌든 검출값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노이즈가 이 검출한계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값에 일반적으로 3배에서 3.3배 정도를 해주면 그 값이 이제 정량한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검출한계 보면 S 나누기 N 돼 있는데 그게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예요. 그래서 검출된 신호하고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막 생기는 잡음, 이걸 갖다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이즈로 나눴을 때, 제가 아까 노이즈라고 설명했나요? 시그널인데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자,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시그널을 일반적으로 계속 생기는 이 변동치,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값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도를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값이 계속 나오는, 기계마다 그 노이즈 값들이 있겠죠. 그 값들을 나눠줘 가지고 그걸 이제 SM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에 한 2배에서 5배 정도 해서 이 검출한계를 산출을 하고요. 그 검출한계 보시면 정량한계는 지금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표준 편차의 한 10배 정도 값이 이제 정량한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와 정확도.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정도 보증, 정도 관리라는 거는 우리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정밀도라는 건 뭐냐? 반복 실험했을 때 얻은 결과값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험했는데 한 번은 10 나오고 한 번은 20 나오고 한 번은 30 나오고 똑같은 시료인데 말이 안 되죠. 정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밀도가 우수하다라는 거는 3번 연속 분석해도 10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연속 분석했을 때 얻은 결과값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도가 좋다,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확도라는 거는 얼마나 참값에 근접하느냐. 그러니까 정밀도와 정확도 다른 개념이 뭐냐면요, 10 계속 나왔어요.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정확한 기구로 어디 다른 검인정 기관에서 또 분석을 해봤더니, 야, 그거 10 나오면 뭐해? 원래 참값은 이 시료로 분석했을 때 8이 나와야 돼. 8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거는 결과값이 얼마나
참값에 근접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정말 좋은 장비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참값이 8이니까 계속 분석해도 88888888이 나와야 정밀하고 정확한 기계 또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정도 보증, 정도 관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앞에 제가 뭐 정량한계라든지 검출한계 또는 뭐 그 검정 곡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시험만을 좀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학술적인 뭐 이해보다. 그럼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PPT에 정리한 내용으로만 봐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뭐 분석에도 좀 관심이 있고 뭐 연구활동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그거 답변해 드리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그래도 짧게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일반 사항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일반 시험법이라든지 또는 뭐 용액을 보존하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